지금 이제 3번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있습니다. 잘 보시고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물에다가 드립다 뭔가를 칠해 놓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다시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거의 체크를 안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다 체크를 해놨는데 딱 한 군데다 체크를 안 해놓은 데가 있죠. 머릿속. 근데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머리 들고 가면 큰일 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적는 데 몰두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칠판 잘 보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또는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이라고 나오면 이 부분을 절대로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외울 때 기본적으로 제1시험에 자주 많이 등장했던 건 뭐냐면,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을 구분해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할인자가 들어가면 걔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거죠. 다 뭐로 고쳐서 비교한 거니까?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를 한 거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할인자가 들어간 걸 문제에서 찾을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이걸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뭐냐면,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할인자가 안 보이죠. 겉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뭐라는 것만 먼저 확인하고 넘어간다?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어가자. 할인한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똑같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죠? MM에 할인된 현금으로 시점을 현재로 일치시켜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빼서 크기 비교한 게 뭐고? 빼면 순. 그래서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순금. 후추에서 불순물 뺀 게 오뚜기 순후추. 순이 빼는 겁니다. 빼는 거. 그래서 지출이나 비용이나 경비를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뭐다? 순영업소득. 다시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 빼면 뭐다? 경비 뺐으니까 순매도액. 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뭐다? 순수익. 그걸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서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하나요?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하죠. 요구는. 그래서 수내.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순영가법은 예쁜 놈이고 나오면 무조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뭐로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럼 투자자의 주관이 개입됐어요? 요구 수익률이 사용된 순간 투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인한 거예요. 그럼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는 누가 결정한 거죠? 투자자가. 그래서 높은 할인율로 할인해버리면 남는 금액은 작아지는 거고, 작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남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수입의 현재 가치가. 그래서 누구는 투자하고 누구는 투자하지 않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것. 이게 뭐? 순현가. 순자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빼면 순자 붙인다고 그랬죠. 빼면.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더라. 얘의 정체는.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0.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영순위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순위. 그 다음 리을. 반드시 그의 부의 극대화가 추구된대요. 그래서 투자자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의 추구니까 얘가 가장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뭐로 따라간다? 뭐로 따라간다? 순영가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금액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은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가 된다 그러면 5. 그게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복수의 투자안에도, 동일 투자안에도 복수의 요구 수익률 적용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분액이 있어요. 지분액. 얘 나가는 돈이죠. 얘가 3억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얘를 몇 년 보유하냐면 3년을 보유한대요. 3년.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있어. 그럼 3년째 판단 얘기죠? 그럼 3년 뒤 이제 팔아요? 팔아요? 그럼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옵니까? 임대 수입. 걔를 유식한 표현을 우리 뭐라고 했었다?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유기간 중에. 얘들이 바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수익이 얘가 발생이 될 텐데 2년 뒤 때도 발생하고 3년 뒤 때도 발생할 거예요.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 내 돈은 보유기간 중엔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안 들어온다. 언제 들어온다? 처분하면? 처분하면. 그래서 얘가 지분이 복귀된 금액이에요.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 복귀액. 얘도 세금을 뺀 후에 손해지네요. 그래서 얘가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더라. 맞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4억이래요. 4억. 그리고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3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3천만 원. 그럼 단순 비교해 보면 수입은 얼마죠, 여러분? 자. 지출과 제가 수입으로 나눠 볼게요. 지분액은 나가나요? 내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죠. 그럼 취득 시에 나가는 돈, 지분액은 지출이다? 지출액은 현재 나가나요? 일반적으로 현재. 그래서 얘는 현재 지출액이에요. 그럼 보유기간 중, 얘 보유기간이죠? 취득, 보유, 양도죠, 지금. 그럼 보유기간 중에 3년 보유에서 세후 현금 수지가 발생하는데 얘 1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인가요? 들어오는 돈. 그래서 얘들은 수입이죠. 수입인데 현재 돈인가요? 미래 돈인가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미래죠. 미래 돈. 그럼 얘도 3년 뒤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미래인가요? 그럼 얘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일단 취득 시에는 돈이 나가는 거고, 사기 위해. 보유기간 중에 돈이 들어오고 또 양도하면 돈이 들어온다. 지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입이죠. 미래 수입. 그러면 단순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죠? 9천만 원. 9천만 원. 그리고 얘는 얼마? 4억.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럼 지금 지출액은 얼마? 3억. 그래서 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지금 막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데 투자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왜 이렇게 투자 결정하면 안 되죠? 얘는 언제 돈이고? 지금 현재의 돈이고 얘들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3년 뒤 돈이다? 그럼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일반적으로 미래의 돈이 가치가 떨어지나요? 지금 잘 보세요. 1년 뒤 3천만 원은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가 붙은 금액이다. 얘는 원금만 있는 거다. 현재 기준으로 이자가 달라붙어서 3천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자율을 10%를 요구하면 얘는 110% 돼서 3천만 원인 거지. 얘는 110% 두 번 된 금액이죠. 얘는 110% 세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일반적으로 속는 이유가 매월 100만 원씩 얼마씩 내시면 몇 년 뒤에, 20년 뒤에 뭐 2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내가 낸 금액하고 따져보니까 비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받죠. 20년 뒤 미래에, 30년 뒤 미래에 기뻐서 투자하는 거죠. 결정을 내렸죠. 뭘 간과했죠? 30년 뒤에 2억은 지금 2억과 가치가 같다? 다른 거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항상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한다. 그래서 죽어라고 우리가 할인을 공부하는 거죠. 왜? 현실에서 써먹으니까 얘를. 실제로. 여러분 이거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내가 왜 배워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4억 9천이고 3억이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봤더니 이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은 확률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다 같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면 이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럼 얘는 위험이고 지금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위험이에요.
그럼 얘는 3천만 원보다 많이 까버려야 되겠죠. 예상 수익은 3천만 원이랬는데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큰 거니까 현재 가치로 고칠 때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로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일 투자 안에서도 요구 수익률을 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맞나요? 맞죠? 다시 그러면 수년가의 계산은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이게 현재 가치로 고치죠. 이게 뭐 하는 거다?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도를 몇 해에 걸쳐서 할 수 있나요?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년가는 보유 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합. 합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한 해가 아니죠, 보통. 그래서 현가 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보유기간은. 얘는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라고 나와요. 합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이 침묵은 뭐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샀죠? 돈 나갔죠? 보유기간 중에 여러 해 보유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는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으니까 걔들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팔 때는 한 번 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 합이다라는 표현 안 쓴다니까. 얘는 합이 없고 얘는 합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럼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합에서 뭘 더하고? 양도시의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 더하고 거기서 뭘 빼면? 지분액의 현가를 빼면 그게 수년가? 맞나요? 이게 수년가법이지. 그럼 수년가법은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한다, 고려치 않는다? 고려해요. 다. 장점, 단점. 장점. 다만 복잡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어림잡아 셈하는 방법이죠. 그게 뭐죠? 어림셈법. 두 가지. 승수법과 수익률법.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년가법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이 있죠. 맞죠? 그러면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저는 일환성 쌍둥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데 그 모양만 다르다. 그래서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상태에서 그 둘의 크기를 빼서 크기 비교하는 게 수년가법. 빼니까 0기준. 나눠서 크기 비교하는 게 무슨 법? 수익성지수법. 그러니까 얼마 기준? 1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도 0보다 크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지수. 미래 수입을 뭐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개론 문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내는 문제. 분수의 분모분자 뒤집기. 그래서 우리가 분모분자를 뒤집는 걸 안 뒤집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진장 공부하죠. 맞죠?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 얘 수익성 지수인가요? 이름을 잘 보라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면 지수니까 분수다? 분수예요. 그럼 짝대기를 짝 긋고 이름이 비용성 지수인가요? 수익성 지수인가요? 수익성. 그럼 수입이 분자일까요? 수입이 분모일까요?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며. 맞나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래야지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뭐가 더 큰 거니까? 수입의 현가가 큰 거니까 투자한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가 된다? 1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얘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린 이미 내려놓고 출발한 거야. 누가 이쁜 놈? 수년가법. 그럼 걔 빼놓고는 부의 극대화가 반드시 추구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비율이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가 2인 투자안과 3인 투자안을 합치면 수익성 지수는 5가 된다 그러면 걔는 X? X예요. 금액이 아니면 더하기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제가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면 더하면 3,000원 나오나요? 맞죠? 더하기가 되죠. 같은 시점이라면. 근데 비율들은 더하기가 안 된다를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뭐만? 내부 수익률법만 뭐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대요.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리세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법은 이름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할인율로 뭘 쓰겠네? 내부 수익률.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푼 요령. 그래서 미래 수입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 근데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는 무조건 같아져요. 왜 그런지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1억이 있어요. 1억 있어요. 1년 뒤에 10% 수익률이 붙는 투자안이래요. 1년 뒤. 그럼 얘는 미래 수입이죠. 이게 몇 프로 됐죠? 110% 됐죠. 다시. 처음 출발은 100%부터 출발인데 이 투자안에서는 수익률이 10%가 붙는데요. 그럼 미래 수입은 110%가 된 거죠. 그럼 이 투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은 10%? 맞죠? 근데 이 미래 수입을 10%로 할인한대요. 그러면 100%에서 10% 붙어서 110%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10%를 할인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겠네? 그러니까 해당 투자의 미래 수입을 해당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할인하면 붙은 이자만큼 꼭 그만큼 까서 돌아오니까 무조건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내부 수익률의 정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요구 수익률을 적용해서 할인해 봤더니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졌어요. 그럼 내가 적용한 요구 수익률이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갈 곳을 잃었어요. 눈동자. 그래서 중요한 건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걸 외웠죠. 뻑하면 수입의 미래 가치와 지출의 미래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파죠. 근데 이 같다는 얘기를 헷갈려 보라고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가 같으면 수익성 지수가 0이 된다. OX? X 1이 되는 거죠. 순영가가 1이 된다. X 0이 되죠. 헷갈리면 영순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니까. 됐나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얘는 판단의 기준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액대가 추구되는 방법은 아니더라. 그럼 재투자 시에도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뭐가 더 우월할까요? 왜? 우린 걔를 예쁘다고 이미 얘기해 놨잖아요. 왜 그런지를 안 물어본다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재투자 시 더 우월한 건 뭐다? 순영가법. 더하기가 되는 건 뭐다? 순영가법. 반드시 부액대가 추구되는 게 뭐다? 순영가법.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뭐로 간다? 순영가법으로 간다. 지금 그 얘기. 얘 비율이니까 더하기 안 돼요.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지출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와 수입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투자안이 만약에 지출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얘 같게 만들어주는 내부 수익률 하나, 또 지출 발생했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내부 수익률 하나 계속 존재하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러면 어떤 것을 잡아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그리고 얘 제곱을 해서 2년 뒤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를 우리는 수학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죠? 허수. 그럼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 결정 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한 개여야지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되세요? 장점, 단점.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다 단점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럼 이 쓰잘데기 없는 걸 왜 공부하나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 내부 수익률. 얘도 중요하니까 쓰는데 우리는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순영가법과. 그래서 순영가법은 반드시 부액대가 추구된다. 거기까지예요. 자, 이제 비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예요. 이것만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다 놓쳤어도 지금 이것만 잡으면 돼. 잠깐만 기지개 쫙 펴시고. 오늘 여러분 구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 라이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앞에선 강사가 드립다 진도를 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빨리 끝내려면 죽어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간만에 쳐다보는 바람에 열지 말아야 될 상자를 연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개로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프린트물의 기존 골격이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나름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만든 부분 빼놓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도 제가 9월 달에 3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특강 자료였어요. 마지막 최종 1일 특강, 이론 파트. 작년도 시험 극악으로 나왔다는 거 아시죠? 작년도의 개론 시험이 역대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정말로. 저도 보면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탄력성 계산 문제가 3개를 동시에 곱해야지만 나오는 문제를 냈어요. 이제까지 많아봤자 2개였는데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프린트물에서 82.5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심지어 공법도 적중시켰어요. 공법 3문제 중에 2문제를 여기서 그냥 적중을 시켰다니까. 진짜 그 얘기를 하지 이런 분위기네요. 그럼 오늘의 수업의 집중도가 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제가 얘기를 했죠. 절 믿을 줄 알았죠. 그래서 꼭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힘내셔서 다시 힘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자 보세요. 모두 할인하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할인이란 단어를 현가라고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 결과가 같게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순현가는 0보다 커요. 기준보다. 투자 가치는 무조건 시장 가치보다 커져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커져요. 그래서 하나를 놓고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결과가 같게 나와요.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그래서 복수의 투자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다르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라고 보통 함정을 파요. 내부 수익률법에 따른다라고 함정을 파요. 뭐에 따른다? 예쁜 놈. 제발 예뻐하자니까. 순현가법에 따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계산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할인해야 되나요? 먼저 할인해서 더해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계산 전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순현가법도 그럼 수익성 지수법도 똑같이. 그런데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까지 요구 수익률 필요 없었죠. 그래서 계산 시에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것 하나는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실은 문제 풀 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뭔가 다른 것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저를 믿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잘 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넘겨버렸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할인율을 달리 쓰는 것 하나는 내부 수익률법. 어떻게 하셨어요?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러시면 된다니까. 됐죠? 그리고 계산할 때까지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것 하나는 내부 수익률법.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다 그러면 X. 그때는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에서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쓰인다. 투자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된다. 투자 결정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는 거죠. 됐죠? 그럼 실제 수치를 대입시켜보면 출판 볼까요? 현재 지출액이 1억 원. 미래 수입은 다 1억 1천이네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15%, 10%, 5%일 때 각각 할인이 달라지죠. 잠깐만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프린트물에 똑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한 투자안이 있는데 이 투자안의 미래 수입이 1년 뒤 1억 1천만 원이래요. 맞나요? 그럼 누가 봐도 미래 수입은 1억 1천만 원입니까, 여러분? 맞죠? 그럼 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해당 투자안의 미래 수입은 객관적인 지표인 거예요. 객관적. 그러면 현재 지출액 1억이라는 것도 얘도 객관적인가요? 누가 봐도 1억이죠.
근데 이 상태 둘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우린 배운 사람답게 뭐 해줘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요구해서 할인해야지. 할인해줘야 되죠. 시점을 일치.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누가 정한 거죠? 각각의 투자자가. 그럼 셋 중에 15% 중에 누가 가장 위험을 싫어해요? 5%? 15%. 더 많이 요구한 사람. 그 사람이 보수적인 투자자겠네? 여기까지 훌륭하게 해내셨어요? 그러면 투자자별로 뭐가 다르다? 요구 수익률 달라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개념? 그럼 요구 수익률로 할인된 금액, 수입의 현재 가치도 주관적 개념? 지금 똑같은 미래 수입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 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할인하고 봤더니 15%로 까버린 사람은 높은 할인율로 할인했으니까 남는 금액이 더 작아진 건가요? 5%로 할인한 사람은 남는 금액이 더 큰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출의 현재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지출의 현재 가치는 다 1억인데 얘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9,5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투자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억이니까 투자하고, 얘 1억 476만 원이니까 남는 게 있어서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해당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 셋 중에 골라보세요. 내부 수익률 얼마예요? 그랬더니 뭘 줘야 마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부 수익률은 뭐와 뭐가 같게 만들어지는 할인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지금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1억 1억으로 똑같아지는 할인율이 있는데 10%죠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뭐와 뭐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그럼 뺀 거 0과 같고 나눈 거 1과 같다?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5%를 적용하면, 칠판 잘 보세요. 실제 계산을 한 거죠 지금. 모두 채택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단일 투자는 하나의 경우에. 그래서 수입의 현가는 얼마로 나왔고, 이게 5%로 할인했을 때 이 금액 나왔었죠 아까. 1억 476만 원. 나가는 돈은 현재 얼마? 1억. 남는 게 있다 없다? 있다.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현재 시점에 수입이 더 크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니까. 투자 분석 기법이야 그러면서 빼서 금액을 구했죠. 그게 무슨 법? 이게 순현가법이죠.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지금 얼마로? 저걸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476만 원으로 얼마보다? 0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있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1억 476만 원을 1억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나오겠네? 1.0476이 나오죠. 그럼 현재 나가는 돈 1 기준으로 1.0476이 들어오니까 투자한다? 들어오는 돈이 더 크니까. 1 기준보다 크니까. 그럼 내부 수익률이 지금 얼마로? 10%인데 요구 수익률은 얼마였다? 아까 5%였지 않습니까? 5%. 그럼 뭐가 더 크니까? 내부가 더 크니까 이 투자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됐죠? 네, 된 겁니다. 그 다음 어림셈법. 뭐라고 적혀있죠? 어림잡아 셈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 가장 큰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어림잡아 셈하니까.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겠다, 고려치 않겠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겠죠, 여러분? 네. 그럼 앞에 할인자 붙어 있나요? 없죠. 치명적인 단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치 못한다? 고려치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세모 승수는 뭐 분해? 세모분의 투자액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 세모에 맞춰서 세모가 조나 순이면 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총소득. 한자로 조가 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유효조소득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총이란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교수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래 나왔을 때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하고 총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총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소득. 그럼 이제 조수는 무슨 투자일까 연결되고?
총 투자액과 연결시키고 짝꿍이 있어요. 짝꿍.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매칭을 다르게 엮어서 틀린 문장으로 바꿔버리는데 우리는 바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예전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안다 손 들어보세요. 조순 총리. 손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전에 조순 총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국무총리 중에 조순 씨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조순 총리 그렇게 외우면 돼요. 총이. 총이 둘이잖아요, 지금. 조도 총이고 순도 총이니까 조순 총이라고요. 네? 그럼 절대로 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후는 나머지 지분 투자액 이렇게 기억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 연습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뭐는 외웠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이걸 안 외우셨으면 정말 대단한 용기의 소유자예요. 가능한 조소득에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뭐 더하고 자판기 수입 등 기타 수입 더하고 가공기죠? 이렇게 외우죠 보통?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고?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저는 근데 이걸 조라고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순 전후 이렇게 기억을 하죠. 조순 총리의 전과 후. 그리고 사이에 뭘 끼죠? 경저세를 순서대로 끼죠. 빼주는 거죠. 저, 세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기본 골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칠판 잘 보세요. 지금 얘들은 수익인가요? 수익인가요, 여러분? 네. 수익이에요. 사실은 하나는 종류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깊게는 요즘 안 나오더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투자액이 있어야 되나요? 네. 투자액이 없으면 절대로 수익은 없어요. 그럼 투자액이 이제 총 투자액이 있고 지분 투자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저당 투자액을 뺐느냐 빼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저세 중에 남의 돈 갚는 게 뭐죠? 저당이죠. 얘죠, 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위에는 아직 남의 돈을 빼기 전이니까 총 투자액과 연결되고 맞나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는 밑에 것들은 저당을 뺐네요.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만 남았겠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만 남아있죠. 이런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하등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될 게 뭐만 외우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운다? 조순 총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마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세모승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모분의 투자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때 투자액이 총이 있고 지분 투자액 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뭘까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거랑 연결될까요? 그래서 뻑하면 순영업소득인데 지분 투자액과 연결시키죠. 질문.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의 자본의 수 기간을 의미한다. X인 거예요. 왜 X죠? 총 투자액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지분 투자액과 연결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연습할 거예요.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립니다. 조순전후, 경저세, 조순 총리. 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습. 여기까지. 세모승수는 예, 이걸 따라하는 얘기예요.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 되셨나요? 이제 할 겁니다. 조소득 승수는 뭐 분의? 조소득분의 총소득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조소득분의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거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조순총리라니까, 조순총리. 그 다음,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세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이게 끝인 거예요. 맨날 바꾸죠. 맨날. 그럼 매번 틀리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짝꿍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이것만 수치만 알면 바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 간단합니다. 모든 기간에 현금으로는 고려하지 않죠. 제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보유 기간이에요. 새우 현금 수지 이게 보유 기간이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다가 지울 때 여기 살아남았네요.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보유 기간 중 적어놓은 거잖아 지금. 맞나요? 맞죠? 그럼 보유 기간은 따졌어요? 따졌죠. 지금 보유 기간. 보유 기간 내용 따졌잖아요. 그리고 투자액은 언제 이루어져요? 아까 취득시에 나간다며. 더해서 투자한 게 총투자액이고, 그러니까 취득과 보유는 따졌죠. 근데 어딜 둘러봐도 양도가 없죠. 모든 기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죠.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조순총리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분명히. 그래서 동일 투자한도 어떤 승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뭘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순소득 승수만.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안 헷갈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예전 여자 어르신들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명자 아끼고 소냐. 그것도 모르세요? 김지미 씨가 주연하셨던? 그래서 명자 아끼고 소냐의 자자가 일본어로 꼬래요. 꼬. 예. 그래서 예전 여자 어르신들 이름 끝자에 조자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조자님. 어렵죠? 순자라는 이름은? 많죠? 많이 들어보셨죠? 순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또 다른 표현이 자본 회수 기간이다?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이렇게 함정을 판다니까요, 여러분. 조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다 그러면 X죠? 뭐가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순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순자.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구하면 되죠. 걔가 걔니까. 그럼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으로 계산하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소득이 너무 크다. 1억인데 총투자액이 10억이래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영업경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얼마죠, 영업경비? 1억. 유효총소득 2억. 빼고 났더니 순영업소득이 1억이래요. 그럼 얼마 뺐을까요? 1억이죠, 1억. 이 얘기. 그럼 얘도 총투자액은 10억이에요? 그럼 질문. 조소득 승수는 얼마일까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5죠. 순소득 승수는 얼마일까요? 1억.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러니까 10이죠. 뭐가 더 커요? 수치는? 순소득 승수가 더 큽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자, 잘 보세요. 기본 개념이 뭘지. 총투자액이 있는데 이 총투자액을 우리는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요, 자본을. 맞나요? 근데 그 자본을 회수하는 개념을 따질 때 영업경비를 빼기 전에 돈으로 회수하면 빨리 회수되겠죠. 그래서 회수기간이 짧은 거죠. 근데 영업경비를 빼고 난 다음으로 회수하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일반적으로 짧아진다 그러면 또 거기다 냅다 걸려들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밑으로 갈수록 금액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져요. 왜? 빼니까. 단.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가 됐대요. 그럼 뭐와 뭐가 같아져요? 지금 제가 뭘 가리고 있나요? 뭘 가렸는지 모르겠죠? 이걸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가 됐으면 저당이 없으니까 순영업소득과 뭐가 같다? 세전 현금 수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세전보다 크다 그러면 X죠. 크거나 같다.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세금을 안 내면 이 둘이 같아지나요? 그렇겠죠. 과세 대상인데 과세상 소득이 없으면 그때는 세금이 없겠죠. 그럼 세전과 세후가 같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식한 문제는 없겠죠.
유효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영업경비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영업경비가 40%에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를 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는 더 작아지는 거다? 순영업소득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조자였다, 순자였다? 순자죠. 그럼 자본의 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그럼 질문. 순소득 승수는 높을수록 좋다. X. 낮을수록 좋은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지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순자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암기 방법이니까. 암기 방법은 암기 방법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 자산 회전율인가요? 종합 환원율인가요? 공부해 보신 분들 종합 환원율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죠? 순총이다, 순종이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절대로 안 헷갈려요. 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법은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뭘 뒤집으면 된다? 이 승수 뒤집은 게 역수죠. 얘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칠판 잠깐 보실까요? 수익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유리니까 짝대기를 짝 그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분자. 그럼 얘는 수익이 분자. 그럼 분모에는 투자액이 없으면 절대로 수익은 없죠. 그래서 투자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뭘 지금 설명드린 거냐면 수익률이라고 나왔는데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수익률 같아. 수익률인데 수익이 분모로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X죠. 분수에서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 그러니까 수익률은 수익이 분자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칠판 조소득이면 얘는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조순총리, 조순총리. 순소득이면? 총투자에. 조순총리. 그랬더니 리투자액이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세전 현금 수익이면? 세전 수익이면? 지분투자액. 세후면? 지분투자액. 그런데 수익률법에서는 수익률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가 나오냐면 세전 수익률. 얘 부르는 이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거라고 나오죠. 투자론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얘가. 헷갈리니까. 주거라고 헷갈려요. 그래서 세전 수익률의 정체가 지분 배당률이래요. 고맙게도. 과학이 또 등장하는 거죠. 지읒지읒. 그럼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일까요? 세후 수익률일까요? 세전 어떻게 하셨어요? 지읒지읒이에요. 그럼 이런 게 모든 곳에서 다 통용되느냐? 거의 대부분 통용돼요.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예요? 소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어떻게 하셨어요? 지읒지읒이에요. 시설 관리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옷시옷이에요. 정말 많다니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쟤는 지읒지읒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전 수익률을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식 세우기 정말 쉬워요. 왜? 세전 수익률이면 세전 수익률은 저한테 배웠던 대로 짝대기 짝 긋고 세전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전후는 지분이라며 그래서 지분 투자액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주면 갈 곳을 잃어요. 식을 못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 뭐라는 것만 알면 세전 수익률이라는 걸 알면 이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자, 이름이 뭐래요? 지분 배당률.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그 회사에 매년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합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저거 내부 수익률로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해가 되죠? 그럼 한 해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 달라진다? 아까 한 해별로 요구 수익률 달라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동일 투자 안에서도? 그래서 한 해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뭐랑 다르냐면 얘는 지분 수익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모아모는 다르다. 지분 배당률과 지분 수익률은 달라요.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그냥 안 됐어도 이제 됐다고 할 때가 됐어. 그러면 이제 회수기간법이 있대요. 별거 아닌데 의외로 계산 문제도 나오죠. 회수기간법은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회수기간을 적용할 때 나는 4년 안에 회수하고 싶어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딱 놓고 미래 수익을 딱 예측해 놓고 4년 안에 회수가 되면 그 투자는 하고 채택하고 더 길게 걸리면 투자는 채택 안 해요.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면 회수기간법에 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여기 뭐 재밌는 내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뒤가 있고 2년 뒤가 있고 3년 뒤, 4년 뒤가 있대요. 보통 많이 길게 나오면 5년 뒤 자료까지 보통 줍니다. 그래서 5년 뒤까지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현재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문제의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1번 투자 현재 1억 원이 나간다 이렇게 줘요. 그럼 현재 금액 1억에 왜 마이너스 붙였을까요? 나가는 돈이니까. 안 붙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1년 뒤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3천만 원, 5천만 원, 2년 뒤. 그 다음에 2천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얘 1천만 원, 얘 1천만 원 끝이에요. 그리고 2번 투자는 똑같이 1억이 나가고 얘 3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1억이래요. 칠판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 목표 회수 기간을 얼마로 잡아놨냐면 3년 이내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면 목표 회수 기간은 3년이라고 거국적으로 정부가 정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목표치 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냥 선택된 결과예요. 되셨죠?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만 따지는데 이건 얼마나 쉽냐면 1억 만들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간 돈 만들기 게임. 그럼 지금 얘 얼마? 3천 회수? 얘 얼마? 5천. 그럼 더하면 얼마? 8천. 그럼 1억 됐네. 1억 됐습니까? 그게 몇 년이네? 3년입니다.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번 투자를 보는 거예요. 3천에 5천, 8천에 1천, 9천. 아직도 1천이 부족하네요. 그럼 4년째 2천이 들어오면 반만 지나면 됩니까?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다 들어오고 연말에 다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간 중에 균등하게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돈이. 그러니까 2천이 1년에 걸쳐서 들어오면 반년 지나면 1천만 원이죠. 그럼 얘는 3.5년인가요? 또는 3년 6개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지금 몇 년 이내 회수가 안 되죠? 3년 이내 회수 안 되죠? 그럼 얘 선택을 안 해요? 그럼 얘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잠깐만 봐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 2번 선택 안 하면 정말 병원 가야 돼요. 저하고 손잡고. 왜요? 지금 이 돈이 들어오는 걸 보세요. 크기를.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되는지의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무려 1억이 들어온다니까? 얘는 전체 들어오는 돈이 1억에 1억 2천만 원인데 그냥 액면가대로 따져보면 얘는 지금 무려 2억 1천이잖아요. 근데 얘를 선택했다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얘가 욕먹어 싼 이유 중에 대표 주자. 얘 1년 뒤 금액인가요? 미래가치? 얘 2년 뒤 미래가치? 3년 뒤 미래가치? 4년 뒤 미래가치? 그러면 시점이 다 다른 돈을 단순 비교하고 있죠. 액면 그대로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욕을 하나라도 덜 먹으려고 나온 게 뭐다?
할인 회수기간법이죠. 그럼 할인 회수기간법이니까 얘는 할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저한테 좀 요구 좀 해보세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얘 110%한 번? 얘 110%두 번? 2년 뒤니까. 그럼 1.1에 2승? 얘 3승? 이렇게 해주나요? 그럼 칠판 잠깐만 보세요. 할인하고 남은 금액은 얘는 3,000보다 액면 금액이 커지겠다 작아지겠다? 작아질 거 아닙니까? 할인되면. 이 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할인받고 남은 금액은, 할인된 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작아져요. 이거 커지면 정말 이상한 할인을 받고 계신 거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3,000보다 작고 얘도 5,000보다 작고 2,000보다 작겠죠. 그럼 더 적은 금액씩 회수하면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더 길어져요.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회수기간이 더 길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이제 같이 내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3개,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3개, 현가 회수기간법 섞어놓고 비율분석법의 비율, 뭐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온갖 거 다 집어넣어 놓고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만 옳게 짝져진 것,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할인자 들어간 것만. 근데 얘는 고맙게 할인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얘기냐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할인이 앞에 안 붙어 있지만 우리는 그 세 가지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된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본 거죠. 지금 리을에 뭐라고 돼 있죠?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할인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고. 되셨어요? 잠깐만 기지개 펴보세요. 지금 이제 미움의 눈빛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는 견디다 못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표정들이 시작? 안 쉴 거예요. 잠깐. 조금만 더. 이것만.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랍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공식 하나만 외워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것만 제발 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래요. 수익률분의 수익. 거기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수익환원법부터 시작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여길 잘 보세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네, 수익률분의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궁금증이 발생하냐면 문제에서 수익이 얼마다라고 주고 수익률이 10%, 20% 이렇게 줬는데 이놈의 것이 퍼센트를 금액으로 나눠야 되는지 금액을 퍼센트로 나눠야 될지 솔직히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리죠? 안 헷갈리면 끝이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격은 돈인가요? 그럼 이 둘 중에 돈은 뭔가요? 수익이죠. 그럼 돈이 나오려면 돈이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수익률을 수익으로 나누고 있는 나는 과연 정상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립니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네, 얘를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제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시점, 투자 시점, 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 수익은 얼마로 정해져 있냐면 이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뒤 미래 수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려고 하는 투자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 나, 사고자 하는 수요자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수익은. 그래서 얘는 정해진 것이. 그런데 이때 만약에 가격을 1억의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면 얼마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률은 사는 시점에 얼마? 1억에 1,000만 원은 10%죠.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10%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는 시점에 이 부동산을 살 때 5천만 원 금액을 들여서 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는 시점에 가격이 더 낮게 평가된 거네요. 사는 시점에 가격을 더 낮게 지불했다. 그럼 5천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수익률 얼마죠? 사는 시점에? 20%? 보이시나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이 똑같은 건물을 2억의 금액을 들여서 샀대요. 사는 시점에. 그러면 2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 발생하니까 수익률은? 5%? 지금 느껴지시나요? 얘 5%로 바뀌죠? 그럼 우리는 눈앞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수요자가 왜 그토록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싸게 사고 싶잖아요. 왜 싸게 사고 싶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올라가니까. 지금 그 얘기죠. 맞나요?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수익률은 낮아지네요. 이게 보이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에. 사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얘는 반비례예요. 지금 밤이 돼가고 있죠? 반비례예요.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반비례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써먹을 거예요. 써먹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계산 문제 중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수익환원법에 수익가격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걸 못 풀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수익가격은 가격인가요? 제가 이식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수익가격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무슨 이율분해? 환원 이율분해. 외우신 분들 계시죠? 안 외웠나요, 아예? 그래서 환원 이율분해. 순수익? 수익이죠. 그러니까 정체를 베껴놓고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을 베껴놓고 보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맞아요? 다시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뭐라고 했죠? 투자가치. 그럼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무슨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나누죠. 예상 수익을. 네? 베껴놓고 보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그 짝꿍이 투자가치와 요구 수익률 짝꿍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가치는?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뭘 나눈다? 예상 수익을 나누죠. 똑같이.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아지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저당 투자자의 저당 가격은 저당 대출액은 저당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 가격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퍼센트로 나오는 저당 상수로 저당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돈, 저당 지불액을 나누죠. 저당 지불액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만 알면 각가지 식들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칠판을 잘 보세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특이하게 투자론이 끝나면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 감정평가론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투자론 공부하신 다음에 한참 다른 거 공부한 다음에 감정평가론 하잖아요, 마지막에. 왜 제가 감정평가론을 바로 뒤에 붙여버렸을까요? 전 독특하니까? 그게 아니라 투자론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되냐면 감정평가론 해야 돼요. 왜? 투자자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가격의 평가를 하는 게 주거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론이잖아요. 그럼 왜 투자론을 공부해놓고 한참 뒤에 감정평가론을 공부해요? 까먹으라고? 네. 그래서 이쪽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미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왜? 영속성 때문에. 잘 배우셨네요. 그랬더니 이미 알고 들어왔다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럼 토지는 가격을 높게 평가해야 되나요? 아니, 미래 수익을 다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친 게 수익 환원법이니까. 그럼 토지는 수익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그냥 수익률로 환원시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접 환원법이죠. 다른 걸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로 직접 환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토지는 문제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앞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면 건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건물은 잘 들어보세요. 미래 수익이 토지보다 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작죠? 왜 작죠? 네,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가 올 테니까. 네, 그러면 건물은 사는 시점에 더 싸게 주고 사야 돼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싸게? 동의하세요? 네. 싸게 주고 사야죠.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수익을 내리거나 수익률을 올리면 되죠. 근데 뭐는 정해진 거라며? 수익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서 조정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그럼 뭘 올리겠어요? 수익률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올린 거예요? 건물이 뭐 된 만큼? 상각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상각되는 만큼 가격을 내리려면 수익률을 올리는데 뭘 더해서? 상각률만큼을 더해서 올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거라고 이 상각률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수가 잔여 내용 연수가 얘가 만약에 10년이 남았다면 칠판 잘 보세요. 얘 몇 년? 10년이 남았다면 얘 경과된 연수가 보통 몇 년일까요? 별 질문을 다 하고 있죠? 40년? 그게 정답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면 실제 현실에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뼈, 근육, 살덩어리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면 5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2년 경과된 건물이 잔여 내용 연수가 48년이라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또 아무 생각이 없네. 그래서 10년 지났으면 얘 몇 년 남았다? 40년 이런 식이라니까. 되시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만약에 48년이 딱 보이면 의심해야 돼요. 어딘가 2가 숨어 있는 걸. 전체 내용 연수 50년일 테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요자는 어떤 건물을 사면 만든 시점부터 관여하나요? 사는 시점부터 관여하죠, 이제. 그럼 사는 시점에 투자한 100%를 남아있는 연수 기간 동안 회수해야 된다? 달아 없어져 버리면 하나도 양도시, 처분시에 회수할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투자한 100%를, 칠판, 투자한 100%를 투자자는 남아있는 연수 기간 동안에 회수한다? 전체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수요자는 사는 시점 기준 남아있는 연수 기간만 관계가 있죠. 그 건물과. 그래서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면 틀리는 거예요. 뭐로 나눠줘요? 잔존 내용 연수로. 그래서 100%를 뭐로 나누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면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맞나요? 1분의 잔존 내용 연수? 여러분, 1은 몇 프로예요? 100%. 그럼 100%를 잔존 내용 연수 1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얼마씩 상각된다? 얘 10이면 지금 10이니까 10%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10% 더해서 수익률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가격은 내려간다? 낮게 평가된다? 그런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는 게 똑같다? 균등삼각법, 정액법. 예? 그러니까 그걸 쌓아보면 직선이 된다? 그래서 직선 환원법이잖아요.
직선법.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삼각자산은 시옷 직선법 이렇게 외우는 거죠. 비장의 무기가 있죠, 우리는. 그럼 비삼각자산은 직접법, 직선법? 비삼각자산, 직접, 비읍. 과학적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까지 맞추면 여러분들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까지 나왔던 이 부분의 가장 고난도의 문제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럼 또 이제 그것만 봐요. 자, 여기 보시면 합니다. 보유기간 중에 가치 상승률이 예상이 되면 가치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동산은 수익률의 계산 시, 환원이율의 계산 시 가치 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OX. 자, O. X.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소원이요. 틀려도 좋으니까. 가치 상승률을 더한다. O. 뺀다. 냅둔다. 아무렴 냅두는 것 같으면 안 냈겠죠. 기억하는 방법.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부동산은 더 높은 가격 지불하고 사야 돼요? 낮은 가격?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 지불해야죠. 맞나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죠. 그럼 고민이 해결됐네? 그럼 수익률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이게 내려가려면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죠. 그러니까 얘는 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무위험률이 커지면 잠깐만. 위험이 커졌대요. 위험이. 이 부동산의 위험이 커졌어요. 그럼 위험해진 부동산은 가격을 더 높게 주고 사야 돼요? 낮게? 이거 높게 주고 사면 정말 큰일 나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수익률 부분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더해요? 빼요? 더하죠. 요소구성법에서. 이 개념을 만약에 모르면 계속해서 뭐가 어렵다는 생각만 할 거냐면 개론이 어렵고 싫을 거예요. 지금도 약간 싫은데?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부분 알려드렸던 걸 알면 최대 대출 금액도 바로 구하잖아요, 여러분. 최대 대출 금액. 저당 대부액 구할 때 저당 지불액 나오면 걔를 뭐로 나눈다? 저당 상수로 나누죠. 퍼센트로. 네. 그래서 그걸 저당 상수를 나누는 걸 외울 때 나줘라고 얘기하면 되죠. 누구죠? 나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있으면 걔를 무조건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최대 대출 금액이 나오죠. 그게 저당 가격이니까. 오케이입니까? 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판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원율을 올려서 조정하죠. 지금 이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함정 파면 거의 대부분 다 걸려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건물은 상각되는 만큼 수익 가격을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상각률을 더해서 환원율을 올린다? 그때 상각되는 만큼은 보유 기간 중에 회수해야 된다? 자본을?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세요. 뭘 모르냐면 상각이 왜 자본 회수인지 아세요? 응? 자, 만약에 1억 주고 샀습니다.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1억 받고 팔아요. 1억 받고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온 돈들이 있으면 그 들어온 돈을 다 수익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취득 시 투자 시점에 1억 나가고 양도시에 1억이 들어온대요. 응? 그럼 우리는 항상 따질 때 내가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잡잖아요. 그럼 이때는 예금 투자가 이런 경우죠. 예금 투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에 들어온 돈들은 환원돼서 들어오는 금액은 자본 환원분은 다 수익인가요?
맞죠? 이렇다면 다 수익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건물의 경우에는 내가 1억 주고 사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다 오르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 떨어지죠. 떨어져.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그럼 얼마 투자했는데? 1억 투자했는데 양도시에 얼마밖에 회수가 안 되네? 9천. 그러면 회수해야 될 금액은 얼마죠? 1억 전체 금액이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들어온 돈 중에서 띄어서 미리 자본을 회수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자본 회수분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뭐 되는 만큼은? 상각되는 만큼은 양도시 회수가 안 되니까 보유기간 중에 미리 회수한다? 상각되는 만큼? 그래서 상각을 두 글자 표현한 게 상각이고 네 글자로 표현한 게 뭐다? 자본 회수. 이해가 되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자본 회수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이게 잘못 적었네요. 어쩐지 표정들이 이상하더라. 회수율이죠.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자본 회수율의 정체가 뭐다? 상각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자본 회수는 언제 한다? 양도시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시의 자본 회수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그래서 달아 없어진 만큼, 상각된 만큼은 양도시의 회수가 안 되니까 보유기간 중에 들어온 돈들이 있으면 걔를 다 수익으로 100% 잡으면 안 되고 거기다 뭘 띄어서 상각되는 만큼을 미리 자본을 회수해 놓는다? 그래야 합쳐야 얘가 1억이 다 회수될 거 아니에요. 되시나요? 그럼 이 표현이 맞나 보세요.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자본 회수의 개념이 없다. 없죠? 왜 없죠?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상각되는 건 자본 회수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왜? 그만큼은 자본의 회수가 안 되니까. 보유기간 중에 미리 땡겨놔야죠. 그래, 너는 흥분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다. 이런 부분인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오늘 한 7시 20분 정도까지만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빛을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길어졌는데, 제가 뭘 굉장히 잘하는 강사냐면 스튜디오에서 혼자 찍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 넘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수업을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에. 그리고 이 진도 맞춰서 투자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진도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되셨나요? 네.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죠. 제가 스튜디오 강의의 강자잖아요, 여러분. 네. 자, 10분 쉬고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남을 분은 남아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쉬십시오.